손희정의 TMI 장서연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장서연 변호사님의 약간 사생활에 대해서 켜보았고요. 이제 변호사로서의 면모를 좀 보고 싶어요. 2007년부터 공감 활동을 하셨고 2007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2011년에 학생인권 조례 제정, 동성 혼인신고 투쟁, 2014년 서울시청 검거,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앞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던 그 무지개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대본을 봐야 할 정도로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요한 사건들 마다마다에 계셨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한 사건 한 장면마다 구구절절하게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2011년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원 회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던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성공한 투쟁이기도 했고 또 당시에 성소수자 운동단체가 처음으로 어떤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던 거거든요.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물론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하지만 본질은 두발 자유 문제라던가 체벌금지 문제라던가 그동안의 청소년 운동에서 계속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러니까 당시가 이명박 정부일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하긴 힘들기 때문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자 해서 교육운동과 청소년운동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운동본부를 만들고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이게 주민발의라고 해서 조례안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의 1%가 그 발의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 수가 97,000명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 운동 활동가들이 겨울에 여름에 발의를 이제 받으러 다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주민 발의로 통과된 조례가 서울학생인권 조례하고 서울시 광장조례 2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 운동의 이제 염원이었는데, 당시에 또 이제 교육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투표로 물어붙이고 또 한편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강노영 교육감이었는데 사실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기소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전선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발의한 서울학생인권 조례에는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이 처음으로 포함이 됐어요. 차별금지 사유에. 근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에 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다른 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쏙 빠진 거예요.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랑 또 같은 거였던 거죠. 그때 2007년 때도 긴급 번개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당시 이제 활동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마치 성적 지향인 것처럼 해서 의원회관을 점거하고 나가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점거 농성을 하게 됐던 거고, 이 사건이 왜 또 의미가 있었냐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였던 게, 사실 누구를 설득했어야 하냐면 이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정말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에 보수 정당이 아니라 교육운동계나 청소년운동계나 서울시가 당시에 다수가 이제 민주당 의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성소수자 조항이 들어가도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양보를 하면 이게 제정이 될까? 근데 그때 저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죠. 서울학생인권 조례만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만의 문제도 아니고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 이후에 사실 모든 그런 차별금지와 관련한 입법에 있어서 만약에 이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그 조항이 삭제된 채로 통과된다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확산이 될 거고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모든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에 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빠진 채 되는 건 절대 안 된다. 약간 이렇게 계속 원칙을 관철을 시켰고, 다행히 당시에 아무도 이게 그렇게 원안으로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정말 막판까지 이게 이제 협상을 해서 마지막 날 이게 본안대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다행히 그날 이제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 부담은 계속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고집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가 아예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부담 같은 거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페미니즘이랑도 비슷할 텐데, 그 진보적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싸워야 되는 전선이 한국 사회의 호모포비아와도 싸워야 하지만 진보 진영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식의 요소들하고도 싸워야 되는
네. 어려운 점들이 있죠. 굉장히 인간적인 상처가 되죠. 특히 서울시민인권헌장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엔 그걸 폐기하고 배신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공감해서 저를 처음 면접하신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기도 했거든요. 서울시장이 되고는 저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어쨌거나 원안대로 통과돼서 너무 다행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듣는 이야기는 스쿨미투 때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네. 학생들이 말을 하기에도 근거가 되고 맞아요. 되게 소중한 싸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어서 또 마음에 걸리는데요. 어떻게 한국이 전반적으로 좀 이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조례는 지방자치 지역에서만 효과가 있으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법률로 제정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전국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기본법이라던가 그렇게 법률로 제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스쿨미투 이런 성폭력이나 관심이 많은데 사실 교육 현장, 학교 현장 안에서도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 성평등은 성소수자 인권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에 국가인권위 연구용역 조사를 했을 때 교사 대상 인식조사를 하는데 성별 고정관념이 큰 교사일수록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게 연구 결과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에도 성평등 교육법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만에서 이제 10여 년 전에 성평등 교육법을 제정을 했고, 그 성평등 교육에는 당연히 성소수자 인권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하고, 그게 이제 10년의 세월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이 가장 먼저 된 나라가 대만이잖아요. 대만 활동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평등 교육에 영향이 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성평등 교육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만에서 성평등 교육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에는 그 대만의 한 남학생이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그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만 사회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서 이런 성평등 교육법을 제정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성소수자 학생을 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히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교육 법률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식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권 감수성을 교육하는 계기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시민으로서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배움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해서 저는 정말 학생인권 조례는 온전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본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 옥무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권교육센터에 인권 침해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평등 팀도 있고 정책팀도 있고, 본인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교육청 학생인권 옥무관에게 이제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장소영 변호사님 모셔야지라고 생각하고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는 문재인 당시 후보 앞에 걸어가면서 무지개 깃발 펼치시는 그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 전날 대선 토론, 방송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생방송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토론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5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토론도 잘하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았다. 이제 드디어 권력을 가질 의지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 그날의 주제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요즘 군대에서 동성애가 문제라는데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뜬금없이 한 거죠.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반대합니다. 별로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답에 홍준표 후보가 당황하면서 한 3번을 확인 질문을 하죠. 반대합니다.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반대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중에 이제 토론 막판에는 차별을 하는 것과 또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반대는 하지만 차별하진 않는다는 건 도대체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그 방송에서 유력한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몇 번이나 이제 확인을 한 걸 보면서 잠을 못 잤죠. 그 분노와 배신감과 서러움과 그리고 당시에 트위터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또 하나는 더 화가 났던 건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실드 치는 지금 조국 수석으로 있는 이제 조국 교수도 페이스북 제 친구기도 한데 그 발언이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려서 댓글로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활동가들이 이제 모여서 혐오성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의견이 모아졌고 마침 그날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으니 거기서 무지개 항의 액션을 하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이 존재를 반대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개인적으로 표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주제였던 뭐 사형제라던가 군 가산점제 문제라던가 이런 게 표에 도움이 안 되지만 본인의 입장이 있었어요. 사형제를 반대하고 군 가산점제 폐지에 찬성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인권의 최소한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 후보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항의 액션을 계획해서 실행하게 된 거죠. 근데 엄청 긴박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여러 활동가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누가 그 깃발을 잡을 것인가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할 때는 엄청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고 그게 펼치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도 아비규환이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20명이 넘는 활동가가 현장에 있었고 제가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어떻게 보면 민변 후배기도 하니까 또 이렇게 앞장서자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왠지 그때 이제 기자회견이어서 기자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이제 약간 변호사 복장을 하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갔었기 때문에 이 기자단에 숨어있기 좋다 이렇게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지개 깃발을 주머니에 품고 거기 앉아 있다가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끝내자마자 펼치고 이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 화장실에서 이렇게 무지개 빨리 빼는 그걸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바로 이 경호대에게 맡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걸어 나가는데 막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막아주고. 그 뜻대로 잘 펼쳐졌나요? 네, 쫙 멋있게 펼치고 나갔죠. 그때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제 이제 바탕화면 사진인데 눈 마주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오히려 저는 딱 그 걸어 나가기 직전에 그 연설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걸어 나갈 때는 사실 순간의 장면이 잘 기억이 나진 않고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지금. 제 생각에 그 이미지는 장서연 변호사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한국 퀴어운동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한 장면일 것 같거든요. 왜 나중에 우리 100년 후에 막 퀴어운동 100년사 이런 거 정리할 때 네. 2017년은 그 사진 올라가겠죠. 제가 찍힌 거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사실 활동가들하고 같이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의 계획이 없었던 건 연행되는 거였죠. 경찰서. 아니 왜 그게 계획이 없죠? 원래는 액션하고 딱 빠지려고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다 빠진 다음에 오히려 액션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을 연행해서 이제 데려갔더라고요. 연행에 항의하는 많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항의가 있었고 또 경찰서 앞에서 이제 항의 집회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하루 만에 석방돼서 나왔죠.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저는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 이제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게 있는데 올해로 이제 3기째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성소수자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당시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항의 액션을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과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완전히 이해를 못한다거나 인식이 없다거나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사실 침묵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네, 이 관련한 이제 주요 정부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 성소수자 인권 관련해서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그럼 그 기대를 접은 상황에서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다른 면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잖아요. 실패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했던 바를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성과에 급급하지 않게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죠. 언제 만들어지냐가 중요해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혼인 평등이 더 먼저 올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인 데서 보면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예, 동시에 공감에 들어가셔서 벌써 12년 되셨어요. 그래서 인권 활동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오신 게 12년인데 그 소회가 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 또 10년은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40대가 됐는데 30대 때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40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젊지 않구나, 어리지 않구나, 실수해도 되는 나이는 아니구나. 이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생각보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그러면 10년, 뭐 길게는 20년인데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못하더라도 씨를 뿌린다고 해야 되나요? 후세대가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성소수자 인권뿐만이 아니라 빈곤과 복지 영역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소수자 혐오나 뭐 난민 혐오, 이주민 혐오, 여성 혐오 이런 게 그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사회의 불안정에서 오는 불평등에서 오는 분노나 증오가 희생양을 찾는 거기 때문에 성소수자 혐오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런 이제 당위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노나 증오가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을 좀 보고 싶으신 거군요. 네, 빈곤의 문제, 뭐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활동도 네.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였었던 다르게 사는 네. 사람들을 네.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코너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짠단짠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벌써 끝났어요? 이게